명함을 받아보니까 항공엔진 R&D 센터 소속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항공엔진 R&D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군수용 엔진을 메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KF-21 엔진, 전투기 엔진, 그리고 수리온 엔진, LCH 헬기 엔진 이런 엔진들 같이 선진사랑 같이 이렇게 공동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요. 무인기용 터보 팬 엔진, 터보 셰프트 엔진, 프롭 엔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자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플라이트를 한 KF-21에 들어가는 APU 엔진도 마찬가지로 독자 개발한 엔진이 탑재돼 가지고 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있던 이슈가 KF-21이니까 KF-21 저희 엔진 시험하는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직접 가서 못 보고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불꽃이 파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는 공기랑 연료랑 혼합 비율이 이상적으로 돼가지고서는 점화가 잘 되는 경우에는 파란불이 나오고요. 아, 네네. 그게 아니라 퓨얼 리치가 된다든가 다른 조건이 되면 이제 붉은색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뒤에서 보면은 불꽃이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불꽃 나오는 게. 기자님도 비행기 타셨을 때 옆에 그 엔진에서 이렇게 불꽃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불꽃 나면 아마 진짜 뭐 불 나는 줄 알고 두렵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네네. 이 경우에는 맥스 추력을 내기 위해 가지고 애프터버너라고 엔진의 코어 부분 뒤에 후방에 달려 있는 건데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연료를 분사시켜 가지고서는 거기서 점화를 시키고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어 가지고 한 1.5배 정도의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반 민수용 항공기랑 군용 항공기 이렇게 엔진이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애프터버너 자체가 군용 전투기에만 달리게 되고요. 민항기용에는 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군용 전투기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기동을 해야 되거나 급작스럽게 맥스 추력을 발생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애프터버너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군수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운영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더 시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민수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세프티 측면에서 수명 측면에서 조금 더 요구 조건이 시비하다. 그래서 이제 민수 가망 인증 받는 그 규격이랑 군수 인증 퀄리피케이션 규격이랑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면은 그 KF-21 하면은 좀 쌍발 엔진을 탑재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발이랑 단발이 어떻게 다른 거냐, 단발 엔진이랑 조금 다르게 장착이 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쌍발 엔진으로 가느냐 단발 엔진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엔진 제조사 쪽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엔진을 사용하는 체계 쪽 아니면은 실제 수요군 쪽에서 고민하고 이제 결정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쌍발이 두 대기 때문에 한 대 대비해 가지고서는 릴라이어빌리티나 이런 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발이 장점을 가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두 대인 경우에 복잡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두 배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상대 비교했을 때는 장점을 가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대보다는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는 프론탈 에어리어라고 그러는데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체계 쪽에서 이제 장착 설계를 하는데 대학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근데 일단은 추세는 쌍발 쪽인 것 같습니다. 대세는 쌍발이다. 예, 그리고 엔진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되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언제 불러준다고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내려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이 그냥 시험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들은 사실 소리만 들으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의 이상 소음이 난다든가 끊어지는 소리들이 날 수는 있는데 소리만 듣고서는 얘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분들 중에서 뭐 본인 소리 듣고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뭐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엔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지금 KF21 엔진 이것만 해도 한 130개 정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속도나 진동, 압력, 온도 다 이렇게 측정을 해가면서 모니터링하고 추세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소리 듣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만 듣고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다 허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본격적인 질문일 텐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KF21에 들어갈 엔진일 것 같아요. 실제 한화에서 생산도 이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직 도입해가지고서는 들어온 엔진이 뜨고 있고요. 두 대 엔진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조립한 엔진이 납품이 돼 있고요. 그래서 비행시험을 아마 금년 내 수행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대에 대해 가지고는 부품 국산화가 된 그 엔진이 금년 내로 납품이 될 거고요. 내년 초에는 비행시험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비행시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뭐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양산 준비를 해서 포도 양산 승인을 24년 상반기까지 받아서 양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양산 시작이 2026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받겠네요. 예, 승인을 받고 만들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산화율이라고 그러면 일단 엔진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비용이 발생됐느냐 따지는데, 예를 들면은 T50 고등훈련기에 들어가는 F404 엔진 국산화율이 한 35%, 그리고 이제 KF21 엔진은 40% 정도 되는 거죠. 저는 KF21이면은 오히려 조금 엔진이 더 복잡해서 국산화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높은 편이네요. 그럼 뭐 사실은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엔진들도 마찬가지고 가성비라고 그러죠. 이제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봐가면서 국산화하는 컴포넌트를 고르기 때문에 이제 좀 제한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는 선진사에서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수출 통제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핫 섹션에 있는 컴포넌트들이나 세프티 크리티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하면서 기술 이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깨기 위해 가지고는 그분들 자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작하는 거를 이제 빌트 투 프린트라고 하는데, 빌트 투 프린트가 아니라 빌트 투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나 스펙 가지고서는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하고 시험하고 해서 그렇게 국산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좀 무인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접 우리가 개발까지 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그럼 국산화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APU 같은 경우에 독자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산화율이 90%를 약간 좀 상회합니다. 93%? 뭐 이 정도인데 완전 독자 개발인데 왜 100%가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0%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엔진 바깥에 붙는 보기류들, 연료 시스템이나 윤활 시스템, 전기 전자 쪽에 일부 보기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는 해외 전문 업체 부품을 가져다가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일부 소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가 안 되고 한 9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GE나 롤스로이스나 프렛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100% 다 하는 건 아니고 경쟁력 있는 해외 전문 업체들 품목들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엔진 개발을 합니다. 굳이 이제 엑스포트 라이센스나 이런 제약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큐어 가능하고 퀄리티나 딜리버리나 코스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국산화를 뭐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 90% 정도 국산화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진사 수준으로 이렇게 국산화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그걸 국산화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한 40%좀 국산화가 돼 있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트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핫 섹션, 그리고 세프티 크리티컬한 파트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설계해 가지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이제 국산화가 되는 거고요. 그 APU 엔진이나 지금 무인기 엔진을 전투기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똑같은 급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갭이 분명히 있는데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터빈 입구 온도 가지고 엔진 쪽에서는 이제 비교를 하는데 터빈 입구 온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무인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엔진의 가장 높은 급이랑 KF21 터빈 입구 온도를 비교해 보면 한 20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도요. 예, 200도 차이니까 그걸 뭐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네. 보통 한 100도 정도 올라가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년 이상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저희가 팔로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줄일 수 있죠. 문제는 빨리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들어간 건가요? 저희는 뭐 아직 지금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다행인 거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부터 이루어졌었고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이랑 각 뭐 산자부나 과기부의 장차관들 모여가지고서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 계획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최근에는 개념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하자라고 이제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구체화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상무님께서도 정책 입안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체계 통합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우리 국산 엔진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위성을 얘기들을 많이 할까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 아직 아니지 않느냐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진짜 개발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특기가 동문서답하는 건데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독자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가 않아요. 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거는 국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다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좀 늦었다고 하는 우주 발사체도 세계 7번째로 지금 발사했고 KF-21 같은 경우에도 8번째, 세계 8번째인데 지금 항공 엔진은 아직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자적인 그 전투기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나라들은 몇 개국 정도 지금? 한 7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도나 터키 뭐 이런 나라들도 아직 개발은 못했지만 계속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8대 첨단 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 1000명을 한 그 중에 하나가 항공 엔진이거든요. 항공 엔진 독자 개발 기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럼 왜 못 개발했느냐?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KF-21이 왜 퍼스트 플라이트 저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20년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7년 전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띄우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공 엔진도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원리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기자님이 전문가신 줄 알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제가 30년 전쯤에 처음 엔진 개발을 시작했을 때 영국에 가서 MPT라는 작은 업체랑 같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갔을 때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영국에 갔을 때 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시골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엔지니어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엔지니어냐? 속으로 얘기해도 모르실 텐데 하면서 성의 없이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가스터빈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시골교회 나이든 목사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엔진에서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공기가 압축기 쪽으로 들어와서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압축된 공기를 연소기에서 연소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고온 고압의 가스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지 뭐 자기는 잘 모른다. 근데 좀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고 동네 시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선진국 다르구나. 기술 격차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가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스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돌아가는 엔진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엔진이나 항공 엔진이나 로켓 엔진이나 원리는 다 마찬가지죠.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서는 연소시키고 팽창시키면서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똑같은 거죠. 각각의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건데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압축 그리고 연소 팽창되는 거를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 가지고 회전 운동으로 출력을 줄여내는 거고요. 이제 출력으로 줄여내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밖에 이제 불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배트맨 카 같은 경우에는 불이 이제 막 밖에 나오는 거는 항공 엔진을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튜닝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나면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항공 엔진의 경우에는 똑같이 압축해가지고서는 연소시키고 팽창시키는 그걸 통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출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 출력으로 사실은 압축기를 자기가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일부 남는 거는 비행기에 전원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압축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추력, 추진력이죠. 추력을 활용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켓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로켓 엔진이랑 항공 엔진이랑 좀 다른 점은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체가 없는 거죠.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돌려주면서 출력을 발생시키고 추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그런 이제 고속 회전체가 없는 거고 로켓 엔진은 어떻게 보면은 연소기가 있는 거고 온도는 이제 훨씬 높고 운영 시간이나 이거는 분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고 항공 엔진은 수천 시간, 수천 사이클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데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통을 같이 장착해 가지고서는 공급해 줘야 됩니다. 부피 문제 때문에 액체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극조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공급해주는 터보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극저온 터보 펌프인데 로켓의 심장이 되는 엔진부와 엔진을 도와주는 터보 펌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심장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함정에도 들어가는 엔진도 제가 하나에서 양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함정용 엔진은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함정용 엔진이나 사실은 항공용 엔진이나 동일한 원리,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항공 엔진도 KF21 엔진과 같이 터보 팬 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팬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근데 그게 추력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회전력, 출력을 발생시키는 걸 메인으로 하는 터보 샤프트나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터보 프롭 타입이 있는데 터보 샤프트 타입으로 함정용을 개발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G 엔진을 저희가 공동 개발해서 항공기용 엔진으로 개발됐던 게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개조돼가지고서는 활용되는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함정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저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 조금 더 개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볼 수 있는데 압축기 같은 경우에도 저압 부분에서 보면 팬이나 저압 압축기 그리고 고압 부분은 고압 압축기 터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압 부분은 고압 압축기, 고압 터빈 그리고 저압 터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고압 터빈이 고압 압축기를 한 축으로 연결돼 가지고서는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거고 저압 터빈은 팬이랑 저압 압축기랑 한 축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는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버너도 달리고 배기구도 달리는 거고요. 앞에 이제 인테이크 덕트가 붙게 돼 있고 주변에 액세서리라고 부르는데 보기류들이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나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윤활을 위해 가지고 오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윤활 시스템, 그리고 이 엔진 자체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제어 시스템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기술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스텔스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 대한민국이 스텔스기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스텔스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엔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어 부분, 압축기, 연소기, 터빈 쪽에서 스텔스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단의 인테이크 덕트나 뒷단의 배기 덕트 쪽에서 주로 이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피탐용으로 형상 설계를 한다든가 특수 코팅을 통해 가지고서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이제 배기가스가 발생되는데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적외선 감지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기구의 형상 설계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패스 믹서를 통해 가지고서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소 기술 개발 차원에서 배기구 설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스텔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업계 관계자분들이 좀 이것저것 이렇게 발전시키거나 개발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엔진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아갈 길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서 임하겠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해주실 수 있을지요? 앞에서도 이제 뭐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육해 공군 그리고 국방과 기술을 책임지는 엔진 명가로서 앞으로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엔진 개발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국산화율 90%가 되는 그런 엔진이 우리 전투기에 장착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조용진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용 엔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방위사업청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무인기용 엔진은 작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또 중량급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왕복 엔진, 자동차 엔진을 개량한 왕복 엔진이 있고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해서 직접 가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터보 프롭, 터보 팬 엔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500 엔진은 지금 국가연에서 완전 독자 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00 파운드에서는 저희가 1단계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소재에 대한 DB도 확보를 했는데 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목표 국산화율은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재 그리고 구성품 등을 국산화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파운드 엔진은 19년부터 10,000파운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재 개발하는 수준을 높여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변화 특성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집약이 됐을 때 10,000파운드 엔진이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소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엔진 개발이 되면은 어떤 무인기 체계에 적용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무인기 소요는 이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무인기 소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왕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군단급 무인기를 개량한 형태의 무인기에 적용을 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전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든가 스텔스형 무인 정찰기, 무인 편대기처럼 전투기를 보조해주는 편대기에도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무인기 개발 기술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오리 X의 경우도 이제 1만 추력급 엔진이 장착해야 되는데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최종 목표 추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 고려했을 때 15년 안에 개발해보자라고 잡는 목표 추력은 말씀드렸던 15,000파운드급, 후기 연소기를 장착했을 때 22,000파운드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엔진이 필요한 이유는 윙맨, 무인 편대기를 개발할 때 이 무인 편대기의 기동성이라든가 무장 장착 능력을 고려할 때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 15,000파운드급의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한 15년 안에 이 정도의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는 단계별로 5,500파운드가 끝나고 10,000파운드 시작하고 10,000파운드 끝나고 15,000파운드 시작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나라 같이 기술 후발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순차적인 방식이 상당히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기반이 쌓이면 다음 단계를 같이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기술 기반이 쌓여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준비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15,000파운드급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 조금 더 정교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엔진 추력을 더 높이려면 어떤 기술이 더 접목돼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가스터빈 엔진의 타는 온도, 그러니까 연료 태우는 온도를 100도가 높아지면 엔진 효율이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공 엔진 안에서 타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소재가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높아진 온도를 빨리 식힐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경험이 생겨야 소재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정 기술을 개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고 이 설계를 할 때 있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기술적 난제고 그 재료연구원이라든가 기계연구원, 항공연구원들도 힘을 같이 더해주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 전체 개발 계획을 내열 소재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잡고 있고 내열 소재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있는지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진 못하고 티타늄 소재에서 오픈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 복합형 구조까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자 구조가 단일화되고 그래서 오픈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합금을 개발할 때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이 소재의 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항공기 엔진이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 인증,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가망 인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기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잡혔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가망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망 인증 역량과 경험들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열 소재, 공정 기술, 그리고 가망 인증과 시험 평가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무인기용 엔진이 국산화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무인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구성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국제 통제 체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MTCR이라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인데 무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다음에 또 고고도를 날 수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우리가 뜻대로 확보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 차원 그다음에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기 엔진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엔진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항공기 특성에 맞춰서 개조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좀 항공기 체계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항공기 엔진은 다 국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추력을 조정한다든가 그 후기 연소기를 단다든가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GE라든가 PW사를 보면 하나의 커먼 코어 엔진을 가지고 항공 엔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민항기 수송기 엔진부터 아주 고출력을 요구하는 폭격기용 엔진까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함정용 엔진이라든가 발전용 엔진 또 민간용 엔진까지 같은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파생 개발을 해 가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엔진 개발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업체들은 항공 엔진 업체들한테 아주 중요한 개발 협력사가 됩니다. 통상 우리가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의 지위가 올라가서 항공 엔진 시장 규모의 3%만 더 확보를 해도 연간 5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그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R&D는 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좀 우리가 도전 가능한
그리고 선진국을 빨리 추격하는 형태의 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의 국가 R&D 투자도 이제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엔진의 개발의 그 파급 효과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엔진 개발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확보인데 국방부 수요가 있는 상황인지 또 수요가 어느 정도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아직까지 국방부에 쓰일 무인기 엔진 수요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 국방에서 어떤 무인기가 어떻게 확보가 되고 또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인기 엔진도 최종 수요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연구 용역을 연세대에서 했을 때는 최대 400개, 500개 이상 정도의 항공 엔진을 국내에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인 항공 엔진에 대해서는 계속 국방부와 군과 협의를 해가면서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무인 엔진에서 유인기 엔진도 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 결국에는 항공 엔진의 최종 목표는 유인 항공기에도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인 항공기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인 항공기로 충분히 장수명 운영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인 항공기에도 쓸 수 있는 신뢰성이 증명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인 항공기용 엔진에 접근을 하는 거고 이게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차기 경전투기,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는 우리나라 개발한 항공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한다면 KF-21의 그 운용 유지용 엔진 정도도 우리 항공 엔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술 정책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이중렬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 전역 후에 롤스로이스에 입사해서 현재는 롤스로이스 한국 지사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롤스로이스 엔진 MT-30이라는 엔진이 있다고 들었어요. 롤스로이스는 이제 동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를 리딩하는 산업 업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MT-30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출력 밀도가 높은 함정용 캐스터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캐스터의 경우에는 보통 20에서 30메가와트, 네. 최대 맥시멈이 한 30메가와트인데 저희는 43메가와트 발휘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캐스터빈을 2대 대신에 저희는 한 대로서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MT-30, MT-30이라는 엔진이 어디에 그러면 탑재가 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2008년도에 미 해군의 프리덤 클래스 연안 전투함이라고 LCS가 있습니다. 이게 약 한 4,000톤 가까이 되는 전투함인데 최대 속력이 40나트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MT-30 캐스터빈 2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몰트가 됐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다음에 타입 26 구축함, 호주,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 대구급 호위함의 주 추진 기관으로서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나라 이제 항모에 탑재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여쭤보면 아직 뭐 이제 소유가 결정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항모에 들어가는 엔진 혹은 뭐 구축함에 들어가는 엔진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이제 아주 대형 항공모함을 빼고는 전부 다 재래식 엔진을 사용합니다. 보통 구축함이라든가 호위함의 경우에는 약 한 3,000톤급 또 4,000톤급까지는 캐스터빈 한 대로서 MT-30 한 대로서 30나트 최고 속력을 얻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같이 이제 좀 큰 대형 함정의 경우에는 통상 이제 2대의 그 MT-30 가스터빈과 평상시 저속, 중저속에서 운용할 수 있는 디젤 엔진 또는 발전기와 접목을 해서 같이 합쳐서 출력을 넣는. 오늘 전시회를 돌다 보니까 동력 전달 체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함정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기계식 그 주인 체계에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와 같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급부터 이제 적용이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완전 전기 추진 체계에서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전부 다 이제 전기를 활용해서 모터를 구동시켜서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이 모터를 구동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통적인 기계식 주인체계 시스템은 엔진이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프로펠러로 이제 동력을 전달하려면은 굉장히 고속을 저속으로 감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속시키는 감속 기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소음이 이 감속기에서 발생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어를 없앰으로써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함의 그 생존성을 확실히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 추진 체계로 대표적인 함정이 타입 45 영국의 구축함, 주몰트 구축함, 그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영국 항공모함,
이게 완전 전기 추진 체계인데 주요 무기 전 엔진은 롤스로이스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런 것도 그럼 반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동력, 전출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기 체계를 쓰다 보면 총수명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장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롤스로이스 장비가 싸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격 네.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수명 주기간의 비용을 봤을 때는 훨씬 롤스로이스가 큰 이점을 고객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이제 기본 그 목표가 뭐냐면은 어떤 동력 체계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 앞서서 선투자를 해서 최첨단의 엔진을 개발한다. 그럼으로써 연료를 줄이고, 그다음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함정의 승조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엔진 같은 경우는 큰 정비는 10년간은 정비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동차를 10년 엔진을 보장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승조원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선진국 해군들이 고민에 쌓여 있는 거에 운영 인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최소화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 아젠다인데 그래서 MT-30의 경우에는 기존 가스터빈에 비해서 약 한 10분의 1. 그래서 일주일에 2공시라고 합니다. 2명이 1시간을 정비를 하거나 1명이 2시간을 정비하는데 일주일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승조원들이 직접 장비를 분해해가지고 고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정비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롤스로이스는 현재 그 가스터빈을 모듈화했습니다. 가스터빈을 보면은 공기를 압축시키는 그 압축단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블레이드를 연결해서 압축을 시켜왔는데 저희는 이제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 블레이드가 고장이 안 나게끔 탈착이 안 되게끔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그 모듈만 갈아 끼면은 바로 될 수 있도록. 명가로서의 사랑받는 비결 뭐 이런 것들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단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우리 신재봉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셨는데 추진체계 쪽으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지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군 그리고 다수의 함정용 추진체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인은 세계 최초로 전투함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 한국 해군도 이제 통합 전기 추진체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통합 전기 추진체계를 해군에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입 23 영국 해군의 호위함은 세계 최초의 전투함정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입니다. 1990년도에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통합 전기 추진체계가 해군 함정에 적용됐지만 사실은 군수 지원함이었습니다. 전투 목적은 아니었고요. 2009년도에 미국 해군의 와스프급 LHD 8번 함정이 미국 해군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가 해군 함정에 적용이 됐고요. 2010년도에 나왔던 타입 45형 구축함은 영국 해군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투 함정용 통합 전기 추진 체계. 2013년에 나왔던 US 네이비의 DDD-1000 주멀트급도 통합 전기 체계이고 구축함입니다. 이 두 함정은 완전 전투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나왔던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역시 통합 전기 추진 체계. 저 거대한 항공모함이 전기로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완전 전기 추진 체계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또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 추진 체계라고 하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기를 생산해내는 부분 그리고 추진하는 부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워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M어린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기와 추진 전동기가 핵심 기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E 파워 컨버전 비즈니스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구축함급의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축함급의 통합 전기 추진 체계는 보시다시피 축과 추진 전동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쭉 바로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와 구분이 되는 추진 전동기와 프로펠러의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전부,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부와 추진 전동기를 구동하는 추진 계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추진 체계의 장점은 추진 전동기 쪽 단순한 구성을 통해서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하나의 장비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복합된 장비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손상을 입더라도 나머지 두 장비로 계속 구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해군 함정의 특성상 전투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전투 피해를 보더라도 계속 함정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셋 중에 이제 하나 두 개가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더라도 나머지 것들로 그렇죠. 운행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군 함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성. 생존성이 예, 그리고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어박스가 없으면 에너지 전달이 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요? 기어박스가 이제 하나의 기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촘촘하게 여러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단의 기어를 통해서 기계적인 손실은 필연적입니다. 전기 추진 체계 또한 이제 여러 장비를 거치기 때문에 전력이 변환되면서 떨어지는 효율이 있습니다. 다만 전력 변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전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무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추진 체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버롤하게는 에피션시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GE의 이런 추진 체계가 한국 함정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한국 해군이 90% 이상의 기계식 추진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 들어가 있는 함정은 모두 GE의 가스터빈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추진, 통합 전기식 추진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한국 해군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두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함급 함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하셨어요. 그 전기 추진 체계에 저희 GE 추진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시는 연구선에도 통합 전기 추진 체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추진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한국 해군에서 진행하실 전동화 계획에 저희도 참여할 계획이고요. 뭐 항공모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KDDX 아니면 합동화력함이라든지 한국 해군에서 진행하고 계신 많은 전동화 추진 계획에 저희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엔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박철 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다양한 엔진들이 있는데 이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엔진도 있고요. 저희 그 G 에어로스페이스 마린 사업부에서는 총 5가지의 엔진 모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가스터빈으로는 LM2500이 있고요. 전 세계 한 39개국 해군에서 한 700척 함정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39개국에서 700척이요. 최신 함정 트렌드를 보면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출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함정에 주로 이제 플러스 G4 가스터빈이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버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혹시 우리 해군 함정이 있나요? 네, 한국 해군을 보시면 LM2500 같은 경우는 전체 한 95척 함정에 한 160여 대 가스터빈이 운용되고요. 최신 그 KDDX 사업에는 저희 플러스 G4가 무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GE 엔진의 장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좀 구별될 만한 장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압축단과 연소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FOD라든지 블레이드에 손상이 왔을 때 즉각적인 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 가스터빈의 장점은 이 압축비가 열리는 케이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만 즉각 현장에서 정비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스터빈이다 보니까 그래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정숙성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인클로저라고 하는 패키지로 가스터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케이스가 스틸 인클로저 형상이었는데 최신의 저희 기술 개발로 인해서 컴퍼지 소재입니다. 복합 소재로 인해서 경량화되었고요. 약 한 2.5톤 정도의 중량이 감소됐고 한 60% 정도의 정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해군도 여러 가지 더 이제 함정들을 많이 좀 개발하려고 하고 또 차세대 함정들로 가려고 하는데 GE가 생각하는 한국의 엔진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우선 한국 해군을 보면 정말 KDDX뿐만 아니라 합동화력함 내지는 OPV 다양한 함정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스마트 네이비 배틀쉽이라고 하는 첨단화되고 무인화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가스터빈이 초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큰 자본이 투하돼야 되는 산업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에로스 협력하고 있고 산하에 있는 밸류체인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우 프레셔 터빈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량을 국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을 해서 해외에 이제 사용되는 것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생산하는 그 파트너를 보유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터빈의 제조 부분도 있지만 창 정비 능력 측면에서 저희가 보유한 국가들을 표시한 건데요. 창 정비할 수 있는 나라들이군요. 네, 보시다시피 뭐 한국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일본, 인도, 뭐 뉴질랜드 주로 유럽 쪽으로 보이시죠? 그런 만큼 저희가 창 정비 능력을 가스터빈 업체 중에서는 가장 글로벌 네트워크를 크게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한국에 그런 창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국가에 있는 파트너 대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넓은 바다에 전 세계 9곳의 창정비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또 우리나라가 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GE의 엔진을 쓰는 모든 함정들이 급할 땐 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면허 생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네. 원천 기술은 제너럴 일렉트릭이지만 그럼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자적인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뭐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기술은 충분히 많이 성숙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인기 엔진이나 그다음에 미사일에 들어가는 순항 미사일 엔진은 실제로 국산화를 뭐 국내 개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항공기 엔진, 함정용 엔진은 아직까지는 GE나 롤스로이스 이런 메이저 업체가 이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에 점차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아,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건가요? 비행기를 타는데 한 번도 검증 안 된 엔진의 비행기를 탈 거냐, 아니면은 30년 동안 이상 없던 엔진으로 된 비행기를 탈 거냐고 했을 때 선택은 일로 갈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저희는 이제 작은 엔진부터 차근차근 로드맵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XTX 엔진 나와 있는데요.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지신 건가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 국산화가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50% 이상 수준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옆쪽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FFX 배치 2, 3, 또 후속함인 4까지도 적용될 어떤 그런 기술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구함급 4세대 호위함에 적용되는 추진용 발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장비에 적용된 소음 차폐 기술은 벌써 저희가 국산화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엔진에 대해서도 50% 이상 국산화를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기술 발전 수준도 상당히 올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엔진에서 기계 가공, 조립, 그다음에 시운전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체계적인 장정부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 제작사인 NTU보다 더 뛰어난 기술 수준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육상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부품수로 90% 이상을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처럼 최소 5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군에서 항상 장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능을 높여주고 있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전투 중 밑에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군이 항상 움직여야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면 전체 해군 함정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해군 함정에는 기술협력 생산으로 해서 1980년대부터 고속정, PCC, FF, 그다음에 진화한 고속함, 어떤 차세대 호위함, 그다음에 구축함,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하고 있는 KDDX 통합 전기 추재 시스템, 거기에 저희 모든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잠수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209급 잠수함은 창정비 기술까지 보유해서 저희 회사 자체에서 창정비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214급은 저희가 일부 국산화를 해서 기술 도입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진수한 안창호함이 저희 엔진이 장착이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잠수리에 적용되는 리튬 엔진 4000 시리즈 엔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추가 물량이 예상이 된다면은 기술 협력 생산해서 보다 더 나은 품질에 제공해드리고 또 수출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STX 엔진의 발전 방향, 비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추진체계 통합 솔루션 업체로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육상 쪽이나 또 해상 쪽에 국내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은 축적이 돼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 아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해상 쪽 엔진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좀 크지도 않고요. 소요가 많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국산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지원 정책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조건 없는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축적된 기술이 만난다면은 좋은 시너지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